빗줄기는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도로 위를 나는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있었다. 수많은 회의와 보고에 지쳐 운전대를 잡은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피로가 몰려왔다. 차라리 운전기사에게 맡길 걸 하는 후회가 밀려들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혼자 있고 싶었다. 회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빗소리를 들으며 달리고 싶었다. 그때였다. 빗속을 뚫고 갑자기 나타난 무언가. 정확히는 누군가. 끼익 타이어가 비명 지르는 소리와 함께 온몸이 앞으로 쏠렸다. 둔탁한 충격음이 귓가를 때렸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차가 완전히 멈추자마자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차 앞쪽으로 다가갔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을 뿐이었다. 축축한 아스팔트 위에 한 여자가 쓰러져 있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은 채였다. 붉은 핏물이 빗물에 섞여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다.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앞의 광경이 지독한 악몽이기를 바랄 뿐이었다. 괜찮으세요? 정신 차려보세요.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빗물에 젖은 그녀의 얼굴은 낯설면서도 너무나 익숙했다. 섬광처럼 스치는 기억의 조각들. 20년 전 풋풋했던 시절의 사랑, 그리고 내가 잔인하게 버렸던 그녀. 한지원, 내 첫사랑이었다. 그녀가 왜 여기에 있는가? 어째서 나는 하필이면 그녀를...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그녀를 안았다. 축 늘어진 그녀의 몸에서 따뜻한 온기가 사라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라는 사실이 온몸을 짓눌렀다. 늦은 밤 도로 위에서 나는 과거의 그림자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났을까. 앰뷸런스 소리가 귓가를 찢을 듯 울리고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그녀를 들것에 실었다. 나는 그저 멍하니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내 이름은 이진우. 올해 50살이다. 사람들은 나를 이진우 회장이라 부른다. 누군가에게는 성공의 상징, 동경의 대상이겠지만 내게는 그저 공허함의 표식일 뿐이다. 성공을 위해 달렸다. 가족도, 사랑도, 친구도 모두 뒤로 한 채 오직 앞만 보고 달렸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나는 젊은 나이에 대기업 회장 자리에 올랐고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며 막대한 부를 쌓았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텅 빈 삶이 있었다. 아내와는 몇 년 전 이혼했다. 자식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 그들은 나를 존경하지만 가까이 다가서려 하지 않는다. 그저 돈 많은 아버지, 위대한 회장으로만 생각할 뿐이다. 내 삶은 거대한 성에 갇힌 왕과 같았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잠 못 이루는 밤이면 나는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려왔는가? 이 모든 부와 명예가 내게 가져다 준 것은 무엇인가? 그저 더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 뿐이었다. 오늘도 다르지 않았다. 늦은 밤까지 이어진 회의에 지쳐 차를 몰고 나왔지만 갈 곳이 없었다. 으리으리한 집에는 아무도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그때 마침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는 나의 공허한 마음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렇게 빗속을 하염없이 달리다가
결국 나는 과거와 마주하게 된 것이다. 내가 가장 잔인하게 내팽개쳤던 그녀. 한지원과 함께. 이 모든 것이 운명일까? 아니면 내가 뿌린 죄악의 씨앗이 마침내 싹을 틔운 것일까? 내 인생의 텅 빈 퍼즐 조각이 이토록 끔찍한 방식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나는 앰뷸런스가 사라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리고 운전석으로 돌아왔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비서, 지금 당장 오게. 그리고 변호사도. 병원은 A대학병원으로. 나의 목소리는 억눌린 불안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이름, 한지원. 그 이름 석자가 혀끝에서 맴돌았다.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이름이 이토록 끔찍한 방식으로 다시 내 앞에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대학병원 응급실 앞은 소란스러웠다. 구급대원들의 무전소리, 의사와 간호사들의 다급한 외침이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나는 초라하게 구석에 서서 내 옷에 묻은 핏자국을 내려다봤다. 이 피가 그녀의 피라는 사실이 내 심장을 옥죄어왔다. 최 비서와 변호사가 도착했다. 그들은 내 초라한 몰골에 놀란 기색이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겁니까? 최 비서의 질문에 나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사고가 좀 있었네. 내가 차에 치인 사람이야. 자네가 다 알아서 처리해주게. 피해자가 혹시라도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최대한 보상해주게. 모든 비용은 내가 부담할 테니.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침착하게 말했다. 그리고 이 일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처리해야 하네. 특히 우리 집사람이나 아이들에게는. 나는 집사람이라는 단어를 내뱉으면서 씁쓸하게 웃었다. 이혼한 전처를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습관처럼 그렇게 말했다. 내가 굳이 숨기지 않아도 그들이 내 삶에 이렇게 깊게 파고들 이유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처리될 겁니다. 최 비서는 늘 그렇듯 유능했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물었고 나는 마치 사업을 처리하듯 담담하게 답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격렬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최 비서가 피해자 신원 확인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나는 초조하게 응급실 문을 바라보았다. 얼마 후 의사가 나왔다. 환자분 보호자 되십니까? 나는 순간 망설였다. 보호자 나는 그녀의 보호자가 될 수 있을까? 아니,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 사고를 낸 사람입니다. 나는 굳어진 목소리로 말했다. 의사는 나를 힐끗 보더니 환자의 상태에 대해 설명했다. 뇌진탕 증세가 있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최 비서가 달려왔다. 회장님, 피해자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한지원 씨, 40세, 독신이고 가족은 없는 것으로.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눈이 나를 향했다. 마치 나의 반응을 살피는 듯 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의 말을 끊었다. 그래, 알았으니 나머지는 자네에게 맡기겠네. 나는 최 비서를 돌려보내고 인적 드문 복도에 홀로 서 있었다. 한지원, 20년 전. 나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고 믿었다. 우리는 대학 캠퍼스에서 만났다. 나는 경영학도였고 그녀는 미술을 전공했다. 나는 사업가의 길을 걷기 위해, 그녀는 화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각자의 미래를 그렸다. 나는 그녀의 소박하고 순수한 꿈을 사랑했다. 그녀는 나의 야망을 응원했다. 우리는 졸업 후 결혼을 약속했고 함께 작은 아파트를 얻어 미래를 설계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무너졌다.
나의 아버지는 당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셨고 내게는 가업을 물려받아야 할 책임이 있었다. 아버지는 내가 가난한 집안의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결사반대했다. 그는 내게 한마디로 말했다. 성공하고 싶다면 감정 따위는 사치다. 결혼은 사업이다. 너의 미래를 위해 선택해라. 나는 갈등했다. 아버지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성공하고 싶었다. 돈과 명예를 얻어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를 사랑했다. 그녀의 눈에 담긴 순수함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몇 날 며칠을 고민했고 결국 성공을 택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나는 그녀를 떠났다. 그녀의 눈에 비친 절망을 외면한 채 나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정략 결혼을 하고 사업을 키워나갔다. 그녀를 떠난 후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아니, 애써 외면하며 살았다. 그녀의 소식을 애써 끊었고 나의 삶은 오직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로만 채워졌다. 그러나 그 성공은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가정은 깨졌고 사랑은 사라졌다. 나는 그저 껍데기만 남은 삶을 살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이토록 비참하고 끔찍한 방식으로 그녀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났다. 이 사고는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내가 그녀에게 저지른 죄의 대가일지도. 나는 아무도 없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깊은 후회와 절망에 빠졌다.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대로 그녀의 곁에 조용히 머물며 속죄해야 하는가? 나는 병원 로비의 푹신한 소파에 몸을 기댔다. 내 옆에는 서류 가방을 든 변호사가 있었고 최 비서는 조용히 전화를 걸어 내일 회의를 모두 취소시키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데 오직 나만 낯선 공간에 갇힌 것 같았다. 나의 존재가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이었고 동시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할 사람이기도 했다. 나는 변호사에게 한시의 치료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마시오. 최고의 의료진을 배정하고 비용 문제에 있어서는 한 푼도 아끼지 마시오. 라고 짧게 명령했다. 그들은 내게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 그들은 나의 결정에 의문을 품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따랐다. 그들의 침묵은 나의 죄책감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병원 근처 호텔 스위트룸을 잡고 혼자 술을 마셨다. 차가운 유리잔 속 위스키는 목을 타고 내려가며 뜨거운 불덩이가 되었다. 나는 지난 20년간의 삶을 되짚어 보았다. 아버지는 내가 정략 결혼을 통해 회사를 키우는 것을 보며 만족해했다. 나의 전처는 나의 야망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 없이 결혼했고 결국 한 지붕 아래 갇힌 타인과 다름없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사업적인 이해관계로만 묶여 있었다. 아이들은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다.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그들은 자랐지만 나와는 감정적인 교류가 없었다. 그들은 나를 돈을 버는 기계로만 보았고 나 역시 그들을 내 성공의 연장선으로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이 한지원. 그녀를 버린 대가일까? 나는 한지원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졌다. 나는 최 비서에게 그녀의 모든 것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보고서는 놀라웠다. 그녀는 나에게 버림받은 후 오랜 시간 방황했다고 한다. 그녀의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그녀는 혼자였다. 그녀의 꿈이었던 그림을 포기하고 평범한 회사에 들어가 생활비를 벌었다. 몇 번의 작은 인연이 있었지만 결국 모두 헤어졌다고 했다. 그녀의 삶은 고독했고 텅 비어 있었다. 마치 나의 삶처럼. 나는 그녀의 고독한 삶에
가장 큰 원인이 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그녀에게 안겨준 상처가 그녀의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사실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다음 날 아침 아무도 모르게 그녀의 병실을 찾아갔다. 병실 문을 열자 창밖에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그녀는 마치 그림처럼 고요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던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그때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나는 놀라서 손을 놓았다. 그녀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전신의 전율을 느꼈다. 나는 매일 밤 그녀의 병실을 찾았다.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아무도 모르는 얼굴로 나는 그녀의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거나 그녀의 머리칼을 쓰다듬었다. 그녀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나는 그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지원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나의 삶, 나의 후회, 나의 공허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그녀 앞에서 가면을 벗고 가장 연약한 나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나의 유일한 청중이었다. 어느 날 그녀의 병실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자기를 한지원의 동생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낡은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풋풋했던 나와 한지원이 있었다. 형님, 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제 누나가 가장 아끼던 사진입니다. 누나는 평생을 이 사진 한 장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형님이 누나를 떠난 이후로 누나의 삶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나의 심장을 꿰뚫었다. 나는 그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나의 추악한 과거를 숨기기 위해 애썼다. 나의 거짓말은 점점 더 커져만 갔고 그 거짓말의 무게는 나의 영혼을 짓눌렀다. 나는 그녀의 병실을 찾을 때마다 죄책감과 동시에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마치 내가 그녀의 과거를 되살리기 위해 그녀의 삶을 다시 만들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병실에 작은 꽃병을 가져다 놓았고 그녀가 좋아하는 그림들을 걸어 놓았다. 그녀의 쾌유를 위해 기도하고 그녀의 고독한 삶을 위로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죄책감을 덜고 나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었다. 나는 그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였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위선적인 행동이었다. 나는 그렇게 나의 죄악을 감추고 나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그녀에게 다가갔다.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내게 말했다. 환자분께서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혼란스러워 하시고 기억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은 불안과 희망 사이에서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녀가 나를 알아보면 어쩌지 나의 거짓말이 들통나는 건 시간 문제일 것이다. 나는 곧바로 병실로 달려갔다. 병실 문을 열자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뒷모습이 보였다. 의식을 잃고 누워있던 그녀가 아니었다. 깡마르긴 했지만 그녀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옆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맑았지만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빛이었다. 안도감과 동시에 씁쓸한 감정이 밀려왔다.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미리 준비한 거짓말을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고를 낸 사람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치료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녀는 내 말에 아무런 반응 없이 그저 나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사고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날의 기억이 남아있지 않은 듯 했다. 네, 아주 불행한 사고였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나는 따스한 온기를 느꼈다. 나는 그녀의 회복을 돕기 위해, 그리고 나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 그녀의 곁에 머물렀다. 나는 매일 그녀의 병실을 찾아갔다. 처음에는 그녀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고 그녀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읽어주었다. 나는 그녀에게 과거에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숨겼다. 내가 그녀의 첫사랑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그녀를 버렸다는 잔인한 진실을. 나는 그녀에게 나의 신분을 숨긴 채 그저 그녀를 돕는 익명의 은인이 되기로 했다. 그녀는 나를 아저씨라고 불렀다. 아저씨는 왜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세요? 그녀의 질문에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냥 미안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리고 당신을 보면 잃어버린 무언가가 생각납니다. 나의 말은 진심이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20년 전의 나 자신,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순수함과 사랑을 보았다. 그녀는 나의 텅 빈 삶을 채워주는 유일한 존재였다. 어느 날, 그녀는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저씨, 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나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그래요. 그럼 다시 그림을 그리면 되죠. 제가 도와줄게요. 나는 곧바로 그녀에게 최고급 미술 도구를 선물했다. 그녀는 작은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림은 슬픔과 고독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따뜻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의 그림을 보며 그녀의 내면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삶은 고단했지만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나는 그녀의 그림을 보며 그녀의 과거를 되짚어 보았다. 나는 그녀의 그림을 통해 그녀가 20년간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그림은 고통과 상실, 그리고 희망을 담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그림을 보며 나 자신의 죄를 되새겼다. 나는 그녀의 삶을 망가뜨렸고 그녀의 꿈을 앗아갔다. 나는 그녀의 곁에 있을 자격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떠날 수 없었다. 그녀는 나의 유일한 안식처였고 나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유일한 존재였다. 나는 그녀의 그림을 통해 그녀의 삶에 들어가고 나의 죄를 속죄하고 싶었다. 우리는 매일 밤 함께 그림을 그렸다. 나는 그녀의 그림을 보며 나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녀는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의 외로움을 이해했다. 우리는 서로의 영혼을 위로했다. 나는 그녀의 곁에서 나의 외로움을 채웠고 그녀는 나의 도움을 통해 잃어버린 꿈을 되찾아갔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갔다. 하지만 이 관계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유리 같았다. 나의 거짓말은 매일 밤 나의 심장을 옥죄어왔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눈에서 사랑과 동시에 진실을 찾고 싶어 하는 불안감을 읽었다. 지원의 회복은 놀라울 만큼 빨랐다. 그녀는 이제 혼자 걸을 수 있었고 가끔씩 병원 옥상 정원에 올라가 나와 함께 따뜻한 커피를 마셨다.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지만 현재의 삶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나의 삶에 대해 물었다. 아저씨는 왜 그렇게 외로워 보여요? 그녀의 순수한 질문에 나는 가슴이 아팠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그리고 그 성공이 나에게 어떤 공허함을 가져다 줬는지. 하지만 나는 입을 다물었다. 나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나의 정체를 밝히는 것과 다름없었다. 나는 그녀의 퇴원을 준비했다.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가 머물 집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나는 그녀가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서 지내기를 바랐다. 나는 그녀에게 집에서 쉬세요. 제가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당신은 그저 편안하게 지내면 됩니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저씨, 저도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저도 일을 해야 하고 제 스스로를 돌봐야 해요. 그녀의 말에 나는 당황했다. 나는 그녀를 책임지고 싶었다. 그녀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저지른 죄를 갚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의 도움을 거부했다. 그녀는 나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나는 그녀의 삶을 존중하기로 했다. 나는 그녀가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작은 가게를 하나 얻어주었다. 작은 공방이었다. 그녀가 그림, 지원의 공방은 작았지만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생기가 넘쳤다. 그녀는 버려진 물건들을 재활용해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만들었고 그림을 그렸다. 나는 그녀의 공방에 찾아가 그녀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옆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나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그녀는 내게 삶의 작은 기쁨들을 보여주었고 나는 그녀에게서 잃어버렸던 순수함을 되찾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의 삶은 여전히 복잡했다. 나는 여전히 이진우 회장이었고 해야 할 일들은 산더미 같았다. 나는 매일 밤늦게까지 일했고 주말에는 골프 약속이나 사업 파트너들과의 식사 자리에 참석해야 했다. 나의 삶은 두 개의 조각으로 나뉘어 있었다. 하나는 차갑고 냉정한 사업가의 삶. 다른 하나는 그녀의 곁에서 평화를 찾는 이진우라는 한 남자의 삶. 나는 두 개의 삶을 살았고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렸다. 나는 그녀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바치기 시작했다. 그녀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나는 그녀에게 고가의 미술 도구나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선물했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의 선물을 부담스러워했다. 아저씨, 저는 괜찮아요. 저는 제 스스로의 힘으로 살고 싶어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나는 그녀가 내게 의존하기를 바라는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들켰다는 생각에 부끄러웠다. 나는 그녀가 나에게 의존하고 나의 보호를 받기를 바랐다. 그것이 내가 그녀에게 저지른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그녀가 갑자기 내게 물었다. 아저씨는 가족이 없으세요? 나는 그녀의 질문에 잠시 멈칫했다.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는 떨어져 지냅니다. 나는 나의 두 아들을 생각했다. 그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존경했지만 나와는 감정적인 교류가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은 내게 아버지의 역할을 기대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익숙해져 있었다. 그래도 가끔씩 만나세요. 가족은 소중한 거잖아요.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나의 외로움을 이해했다. 그녀는 나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다. 아저씨, 외로워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있잖아요.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나의 삶은 여전히 위태로웠다.
나는 그녀와의 만남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야 했다. 나는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저녁 약속은 모두 취소하게 중요한 개인적인 일이 생겼네 라고 말했다. 그는 나의 말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나의 수상한 행동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나의 개인적인 스케줄을 확인하기 위해 나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다. 어느 날, 내 전처가 갑자기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당신, 요즘 무슨 일 있어요? 회사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당신이 어떤 여자와 만난다고 하던데. 나는 그녀의 말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쓸데없는 소문이야. 신경 쓰지 마.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나의 차가운 태도에 상처받은 듯 전화를 끊었다. 나는 그녀의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의 거짓말은 이미 나를 옥죄어오고 있었다. 나는 곧 나의 거짓말이 들통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그녀와의 관계를 포기할 수 없었고 나의 모든 것을 잃고 싶지 않았다. 나는 두려웠다. 나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라는 사실이. 지원의 기억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가끔씩 내가 선물한 그림 도구들을 보며 어쩐지 익숙한 냄새가 나요 라고 말했고 내가 차려주는 식사를 보며 옛날에 누군가가 이렇게 정성껏 밥을 차려줬는데 라고 혼잣말을 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나의 심장을 조여왔다. 나는 그녀의 기억이 돌아올까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그녀가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랐다. 나는 그녀의 과거를 숨기면서도 그녀의 기억 속에서 나의 흔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지원은 내게 말했다. 아저씨, 혹시 제 옛날 사진 같은 거 없으세요? 병실에 누워있을 때. 어떤 남자가 제게 사진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의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동생이 그녀에게 나의 사진을 보여줬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사진이요? 글쎄요. 제가 본 적은 없는데. 나는 그녀의 눈을 피했다. 그녀는 나의 반응을 살피는 듯했다. 그 남자가 제 동생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동생이 없거든요. 그녀의 말에 나는 당황했다. 그녀에게 동생이 없다는 사실을 나는 몰랐다. 나는 그녀의 동생이라고 주장했던 남자의 정체를 의심했다. 그는 누구일까? 그는 왜 그녀에게 나의 사진을 보여준 것일까? 수많은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그녀의 동생이라고 주장했던 남자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최 비서는 그 남자가 한때 지원의 집 근처에서 살던 이웃이었다고 보고했다. 그는 지원을 짝사랑했고 내가 그녀를 버리고 떠난 후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지켜보았다고 했다. 그는 내 대한 질투와 분노를 가지고 있었고 내가 그녀에게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나를 경계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존재가 나의 거짓말을 무너뜨릴 가장 큰 위협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지원에게 말했다. 지원아, 그 남자가 너에게 접근하면 내게 꼭 알려줘. 그는 너에게 좋은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나의 말은 진심이었다. 나는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기억이 돌아오지 않기를 바랐고 그녀가 내게만 의지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나의 말을 믿지 않았다. 왜요? 아저씨는 그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녀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나는 그녀의 의심에 가슴이 아팠다. 나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고 그녀는 나를 믿지 않았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가 나에게 낡은 사진 한 장을 보여줬다. 아저씨,
이 사진 아저씨랑 닮은 것 같아요. 사진 속에는 젊은 나와 지원이 있었다. 20년 전 우리의 첫 만남을 기념하며 찍었던 사진이었다. 나는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 사진을 어디서 찾은 것일까? 이 사진 어디서 났어? 나는 나도 모르게 그녀에게 반말을 했다. 그녀는 나의 반응에 놀란 듯했다. 아저씨, 왜 그렇게 놀라세요? 나는 그녀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의 모든 거짓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눈은 나에게 진실을 요구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피했다. 나는 그녀에게 사진을 빼앗아 불태우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보며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의 자존심과 두려움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그녀의 곁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고 동시에 그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까 두려웠다.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사진 한 장이 우리의 모든 것을 위협하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보며 20년 전에 나 자신과 마주했다. 풋풋하고 순수했던 나는 이제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괴물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사진 속 나의 모습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이상하다. 이 사람, 아저씨랑 너무 닮았는데 그때는 더 행복해 보이네요. 그녀의 말에 나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행복을 빼앗았고 나의 행복도 스스로 버렸다. 나는 그녀에게서 사진을 낚아채고 싶었다.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의 두 다리는 땅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내게 말했다. 아저씨, 저에게 숨기는 거 있으시죠? 저를 속이고 있죠. 그녀의 눈은 이미 확신에 차 있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피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할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나를 향해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아저씨, 저 기억이 돌아왔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온몸의 피가 식는 것 같았다. 며칠 전 동생이 찾아왔어요. 아저씨랑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저씨가 제 첫사랑이었다고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저씨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런데 아저씨는 왜 저에게 나타나서 저를 다시 한번 속이는 거죠? 왜 저를 농락하는 거죠? 나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나의 모든 거짓말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의 사과는 너무나 늦었고 너무나 초라했다. 그녀는 나의 사과를 비웃었다.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지난 20년을 보상할 수 있을까요? 당신 때문에 저는 꿈을 잃었고 사랑을 잃었고 삶의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로 변했다. 저는 당신을 만난 후로 다시 한번 당신에게 의지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제게 베푸는 친절에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위선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세요. 당신은 저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해준 것이 아니었군요. 당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 당신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저를 이용한 거였군요.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나의 심장을 꿰뚫었다. 나는 그녀에게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이 모두 진실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나의 손을 뿌리쳤다. 제게서 떨어져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녀의 눈물을 보며 나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깨달았다.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나의 사랑은 이기적이었고 나의 행동은 위선적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갔고 그녀에게 남겨진 것은 상처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그녀의 공방을 떠나왔다. 그녀의 절규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신뢰, 그녀의 사랑, 그리고 나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나는 그녀에게서 도망쳤지만 나의 마음은 여전히 그녀의 곁에 머물러 있었다. 나는 그녀를 잃었고 나의 삶은 다시 한번 공허해졌다. 지원의 절규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나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나는 그녀의 공방을 떠나왔지만 나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나의 영혼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다시 한번 혼자가 되었다. 나의 으리으리한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곳은 나를 위한 안식처가 아니었다. 넓은 거실은 텅 비어 있었고 나의 외로움은 더욱 커져만 갔다. 나는 술에 취해 잠들었고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그녀를 만났다. 그녀는 나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요. 라고 소리쳤다. 나는 잠에서 깨어나 차가운 식은땀을 흘리며 소파에 앉아 있었다. 최 비서는 나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회장님, 요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십니다. 혹시 그 여자분 때문이십니까? 나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나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내게 말했다. 회장님, 그만두십시오. 그 여자분은 회장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회장님의 명성과 가족을 위해서라도.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닥쳐. 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는 나의 차가운 태도에 놀란 듯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나의 비밀은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다. 나의 전처가 나의 수상한 행동을 의심하고 나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게 말했다. 당신, 그 여자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알아. 당신은 그 여자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있어. 왜 당신이 회사를 망가뜨리고 싶어서 그래?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녀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더 이상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나의 전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의 아들들을 찾아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나의 아들들은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요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까? 아버지가 어떤 여자에게 빠져 회사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이. 나는 그들의 목소리에서 실망과 분노를 느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몰라. 내가 하는 일에 상관하지 마. 나는 그들의 전화를 끊었고 나는 그들과의 관계를 끊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나의 명성,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유일한 사랑까지. 나는 혼자가 되었다. 나는 그녀의 공방을 찾아갔다. 그녀의 공방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나는 그녀가 남긴 낡은 일기장 한 권을 발견했다. 나는 그녀의 일기장을 읽었다. 그녀는 나를 만난 후에 모든 감정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 위로받았고, 내게 사랑을 느꼈고, 그리고 나의 거짓말에 배신감을 느꼈고, 결국 나를 떠났다. 나는 그녀의 일기장을 읽으며 나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깨달았다.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나의 사랑은 그녀에게 상처만 주었다.
나는 그녀의 일기장을 품에 안고 텅 빈 공방에서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녀의 공방을 떠나왔다. 그녀가 남긴 일기장 한 권만이 내가 그녀와 함께했던 모든 시간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다시 내 삶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나의 삶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나는 회사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았다. 나의 아들들에게 회사를 맡기고 나는 은퇴를 선언했다. 나의 아들들은 나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당황했다. 그들은 내게 말했다.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회장님의 자리는. 나는 그들의 말을 끊었다. 나는 더 이상 회장이 아니야. 나는 이제 그저 한 남자일 뿐이야. 나는 나의 모든 재산을 정리했다. 나는 그녀에게 보상하기 위해, 그리고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정리했다. 나는 그녀의 이름을 알아냈고 그녀의 행방을 추적했다. 그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재산을 기부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의 기부를 거절했다. 당신의 돈, 저는 필요 줄 리 없습니다. 저는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받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단호한 말에 나는 나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깨달았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빼앗았고 그녀는 내게서 아무것도 받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곁을 떠나왔다. 나는 그녀에게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삶에 더 이상 개입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를 떠나왔지만 나의 마음은 여전히 그녀의 곁에 머물러 있었다. 나는 매일 밤 그녀의 일기장을 읽었다. 나는 그녀의 고통, 그녀의 슬픔, 그리고 그녀의 외로움을 느꼈다. 나는 그녀의 일기장을 읽으며 나의 죄를 되새겼다.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나의 사랑은 그녀에게 상처만 주었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빼앗았고 그녀에게 남겨진 것은 상처뿐이었다. 나는 이제 혼자다. 나의 으리으리한 집은 더 이상 내게 의미가 없다. 나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나는 매일 밤 그녀의 일기장을 읽으며 그녀를 생각한다. 나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다가갈 수 없다. 나는 그녀에게 상처만 줄 뿐이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었다. 나의 명성,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유일한 사랑까지. 나는 이제 그저 한 남자일 뿐이다. 나는 매일 아침 그녀의 공방을 찾아간다. 그녀의 공방은 여전히 텅 비어 있다. 나는 그녀의 공방 앞에서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나는 그녀를 기다리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그녀를 잃었고 나의 삶은 다시 한번 공허해졌다. 나는 이제 그저 그녀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다. 나의 삶은 그녀에게서 시작되었고 그녀에게서 끝날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빼앗았고 이제 나는 그녀의 그림자 속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